예쁘게 말하는 네가 좋다. 나를 먼저 응원할 수 있어야 타인도 배려할 수 있다. 말은 그저 많이 한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화의 마디마디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때로는 반성하고 때로는 개선해야 합니다. 그렇게 잠시 멈춰서 자기가 했던 말의 파편들을 관찰하는 시간이야말로 앞으로 다가서야 할 그 누군가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지낼 수 있는 근간이 됩니다. 말을 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 다가서기 위해서 왜 표현 하나도 조심스럽게 골라야 하는 걸까요? 리 아이아코카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 3대 자동차 회사 중 두 곳인 포드와 크라이슬러의 최고 경영자로 재직한 유일한 인물로서 특히 크라이슬러의 극적인 재기로 미국 대통령 후보 울망에까지 올랐던 분이죠. 이분이 했다는 말 중 이런 게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성공이 갈린다. 능력과는 무관, 나를 둘러싼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짧은 문장이지만 이 세 가지 말은 우리의 말하기에 대해 큰 가르침을 줍니다. 바쁜 세상에서 누군가와의 만남은 짧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최선의 노력이며 그 노력은 이해관계에 얽힌 만남이 아닌 진정성 있는 만남이어야 하고 이를 설계하는 것이 말하기라는 것이죠. 말하기보다 듣기가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가서기 위한 말하기는 내 이야기를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 상대방이 자기를 객관화하게 한 후 비로소 합리적이며 이성적으로 우리와 대화를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죠. 함부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스스로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의 말과 그렇군요. 라는 감탄의 말을 건네면서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대방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다가서고 마주하며 결국 관계를 이어가는 말하기의 기술을 배우고 또 연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면 좋겠지만 설령 당장 의견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질문을 통해 거리를 좁혀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잠시 자기 자신에 대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급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는 일상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과제를 찾고 새로운 사람을 찾아다니는 우리의 모습은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부담으로 다가서게 만들어 상대방이 우리를 피하게 만드는 것이죠. 서두름의 중간에 잠시 멈춰서 자기를 격려해야 할 이유입니다. 상대방에게 다가서기 위해서 좋은 이야기를 건네고 긍정을 말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 이상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특히 에너지가 소모될 수밖에 없는 대화의 상황 속에서 잠깐이라도 자신을 격려하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누군가와 말을 나누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 대화의 순간마다 자신을 격하게 칭찬해 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 잘했어. 스스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중얼거려도 좋습니다. 이 말을 들은 누군가가 미쳤다고 해도 좋습니다. 이왕이면 귀에 안 들리는 혼잣말 따위는 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카페에 있다면
최소 옆자리의 사람이 당신을 돌아볼 정도로 스스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당당하게 말입니다. 스스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어떤 사람에게도 감사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 아니 몇 번이라도 좋으니 나를 응원하는 것에 익숙해지세요. 나를 응원할 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타인을 향해 배려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친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먼저 자신에 대해 위로해야 합니다. 한 광고에선 피로회복제가 약국에 있다라고 하더군요. 글쎄요. 저는 약국 가기 전에 나 자신을 위로하는 말로 먼저 피로를 풀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나를 먼저 응원해 주세요. 사람은 자신과 소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다워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신뢰해야 하는데 그 주체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응원, 그리고 보상에 익숙해져야 할 이유입니다. 스스로에게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모두 잘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세상에 한 걸음 다가설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미치겠어, 미워 죽겠어, 지긋지긋해.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무슨 소리든 10,000번을 반복하면 그것은 주문처럼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향한 돌이킬 수 없는 악담을 하고 있나요? 어디 그뿐인가요? 자신의 약점을 쉽게 발견하는 사람은 남의 약점 발굴에도 혈안이 되기 쉽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래서야 상대방에게 잘 다가서는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우리의 말들이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정말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염두에 두세요. 세상 사람들과의 소통에는 익숙해 있지만 정작 나 자신과의 소통에는 문외한으로 남아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내 몸에 대해, 내 마음에 대해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스스로 예쁜 말을 해줘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욕실의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응원한다고 하시더군요. 오늘도 좋은 하루, 잘할 수 있어, 내가 아니면 누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랍니다. 거울 앞에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좋은 일이 더 많았던 멋진 하루였어. 수고했어. 하루를 잘 살아낸 자신을 향한 보상을 아끼지 마십시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다가섬이 시작되는 지점이니까요. 대화는 지식이 아닌 지혜의 영역. 다큐멘터리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예술의 세계입니다. 그건 실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예술가의 재해석으로 풀어낸 일종의 작품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화에 다큐멘터리 요소를 넣어서는 곤란합니다. 누군가에게 다가설 때 우리 눈의 렌즈는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는 제작자의 렌즈가 아니라 무심코 상대방을 비추는 CCTV의 그것이어야 합니다. 대화는 지식의 영역이 아닙니다. 지혜의 영역입니다. 대화는 지혜이기에 지식을 얻으려면 공부해야 하고 지혜를 얻으려면 관찰해야 한다라는 말처럼 대화를 위해서는 우선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관찰하고 오로지 그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대화의 기술입니다. 즉 키워드는 관찰입니다. 상대방을 보고 섣불리 말하려 하기보다는 관찰을 하루하루 루틴으로 일상화해서 세심하게 상대방을 고려하는 모습은 인내의 즐거움을 이미 터득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쉽게 자기의 감정을 드러냄을 참고 잠시 멈춤을 환영할 줄 아는 모습은 관계를 편하게 만드는 사람의 현명한 태도가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가 이야기한 비폭력 대화 역시 관찰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부하가 지각했을 때 보통 상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야 또 지각이야? 장난하는 거야? 이렇게 근태조차 지키지 못하는데 다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로젠버그는 이렇게 대응하지 말기를 권합니다. 대신 우선 관찰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3단계의 과정을 거칠 것을 권합니다. 1단계 관찰. 영수 씨가 출근 시간보다 늦는 것을 보면 2단계 느낌. 팀장으로서 마음이 불편해요. 3단계 욕구. 아침 시간을 의미 있게 쓰기를 바라거든요. 당신이 영수 씨 입장이라면 일반적인 상사들의 말을 들을 때와 로젠버그의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을 것 같나요? 전혀 다른 느낌을 받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상대방을 관찰하고 유대관계를 맺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로 삼는 대화 방법. 이것이 우리가 세상 그 누군가에게 다가서기 위한 현명한 대화법입니다. 누군가를 질책할 때만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격려 혹은 응원 역시 이와 같이 진행하면 대화는 한결 세련되어 보입니다. 앞서 소개한 관찰, 느낌, 욕구, 3단계를 기억하면서 각각의 단계에서 나를 기쁘게 한 상대의 행동, 그 행동으로 채워진 나의 욕구, 욕구가 충족되었기에 피어나는 즐거운 느낌을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덕분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했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놓입니다.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법에서 좋은 일은 부정적인 일의 대화와는 다른 관찰, 욕구, 느낌의 단계를 거칩니다. 하지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전부 공통으로 관찰이 최우선이라는 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관찰은 우리의 말하기에 있어 다가서고 마주하여 결국 관계를 맺는 시작점으로 작용합니다. 2년간 타인이 당신에게 관심을 가짐으로 친구가 된 것보다 2달 동안 당신이 타인에게 관심을 가짐으로써 더 많은 친구를 만들 수 있다. 자기계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일 카네기의 말입니다. 그 역시 인간관계의 개선을 위해 관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타인의 관심을 가지려 하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관심을 주고 관찰함으로 더 나은 관계의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관계는 누군가가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는 순간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관찰은 그런 순간을 진실하게 담아내려 노력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누군가에게로 다가서는 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다가서길 원한다면 먼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멀어지는 마음을 되돌리는 한마디. 문제는 문제라고 입으로 올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라고 정의하는 순간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성취 수준으로서의 결과와는 무관합니다. 문제가 아닌 성취에 집중하는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문제는 제거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해결에 이르기까지 끝도 없이 문제에만 몰두하는 건 에너지 낭비입니다. 우리의 말이 그러합니다. 해결책보다는 문제점만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좋은 결과를 보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문제에 휘둘려 봐야 남는 건 답답함 뿐일 겁니다. 문제 중심으로 우리의 대화를 이끌어가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문제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를 즐겨하게 되면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은 성취가 아닌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해볼까요? 이 회사의 애프터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의 이름은 고객 불만 센터입니다. 이 회사의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던 고객이 전화할 일이 있게 되었다고 해보죠. 과연 고객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고객 불만 센터니까 불만에 집중해서 말해야지 라고 다짐하지 않을까요? 문제에 집중해서 이름을 만든 부정적 결과입니다. 만약 이름을 고객 불만 센터가 아닌 고객 행복 센터로 바꾼다면 어떨까요? 행복이란 단어 앞에서 고객은 전화할 때도 다소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말에서 문제라는 단어를 삭제해야 할 이유입니다. 굳이 부정적 단어로 우리 주변에 벽을 쌓아둘 이유는 없습니다. 부정적 용어 사용을 줄이고 여유와 긍정, 그리고 행복의 말들로 가득 채워보세요. 긍정적 언어로 상대방에게 다가서는 연습을 늘 잊지 말고 해보시고요. 언젠가는 내가 아닌 상대방의 부정적 표현에도 긍정의 언어로 답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와 이슈로 가득한 커뮤니케이션 주제를 성공과 성취의 주제로 바꾼다는 것. 누군가에게 다가서고 또 누군가가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대화의 기술일 겁니다. 그러니 이왕 하게 되는 말이라면 긍정성과 적극성을 담은 용어를 선택해 보세요. 참고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 능통한 분들이 특히 긍정의 언어를 통해 관계를 맺는 것에 익숙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전히 잘 지내시죠? 다른 분은 몰라도 김 과장님이야 업계에서 인정받지 않나요? 이렇게 만나 뵙고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특히 나이가 있을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강자일수록, 갑의 위치에 있을수록 부정적 언어와 멀어져야 합니다. 문제가 아닌 성취에 초점을 두는 커뮤니케이션에 반드시 익숙해야 합니다. 온갖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한 리더라고 보이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단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단어, 함부로 상대방을 우습게 보는 단어를 입에 올리면서 그 잔인하고 거친 말에 기가 질려 조용한 구성원을 보고는 오히려 스스로 조직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말투를 바꿔야 합니다. 문제가 아닌 성취에 집중해서 말하면 세상과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긍정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에 아낌이 없기를 권합니다. 단점이 없는 사람은 장점도 없다 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엔 어렵고 또 어색할지도 모르겠지만 문제에 집중하는 대신 성취에 집중하는 말하기에 관심을 두는 당신이길 바랍니다. 길을 안다고 가보지 않는 사람과 실제 그 길을 간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보지 않은 사람은 끝내 그 차이를 알 수가 없고 가본 사람은 그 차이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나와 다른 그 누군가에게 다가서기 위한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러니 어렵더라도 한번 용기를 내어 그 길을 걸어가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충고를 요청하면 싫어할 사람이 없다. 카레이싱 선수이자 감독으로 살아온 어떤 분께서 승부는 직선주로가 아닌 곡선주로에서 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차들의 성능이 비슷하므로 직선주로에선 추월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차를 따라잡으려면 곡선주로를 활용해야 하죠. 직선주로에서는 실력이 아닌 엔진 싸움일 뿐이기에 1등을 따라잡으려 하는 2등에게는 코너를 앞두고 1등이 브레이크를 잡는 그 순간만이 기회라는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운전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 후진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차가 좋아도, 아무리 속도를 낼 줄 알아도 결국 운전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적절한 시간과 공간에서 후진을 여유롭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내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 말에 적극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승부는 직선주로가 아닌 곡선주로에서 난다. 그리고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후진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으며 우리의 말하기를 돌아봅니다. 누군가에게 선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충고입니다. 충고는 남의 결함이나 잘못을 진심으로 타이름이란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핵심은 진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충고 대부분은 결함, 잘못, 그리고 타이름에 더 집중합니다. 이는 결국 누군가에게 진심이 담긴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타이르고 지적하며 결함을 파헤치는 말로 상대에게 상처로 남게 됩니다. 가까워지고 싶어서,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하는 충고인데 결국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불필요하고 불쾌한 립서비스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충고라는 말로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이나 고민과는 전혀 무관한, 오로지 자신이 우월하고 안전한 상황에 있을 때 건네는, 심하게 말하면 트래시 토크를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누군가의 원한을 사고 싶다면 충고를 아끼지 마세요.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충고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누군가에게 한 발이라도 더 다가설 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충고라니. 그렇다면 충고라는 것 자체를 무시하고 하지 말아야 할까요? 여기에서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충고하려는 사람은 세상에 넘치고 넘치니 이와 반대의 포지션으로 자신의 위치를 만드는 겁니다. 충고하려는 자가 아닌 충고를 요청하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겸손하게 묻는 일종의 자기 낮춤의 기술. 이것이야말로 나와 다른 상대방에게 다가설 수 있는 강력한 대화의 무기가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나와 상대방의 견해 차이를 좁히는 대화의 기술이기도 하고요. 대화의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 다시 말해 상대의 충고를 요청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자 반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쉽게 다가서게 하는 방법입니다. 나를 낮춘다는 것은 사실 귀에 거슬리는 말을 잘 듣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상대의 평가를 요청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춘다면 자신의 대화 수준을 높이는 건 물론 상대방과의 관계도 한층 더 가깝게 만드는 지름길에 들어서게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있는 그대로의 견해 차이는 진보를 위한 건강한 신호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남과 다른 존재입니다. 다르기에 생각도 다릅니다. 다르기에 차이가 생기고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선점이 생기는 것이죠. 다르니까 틀리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다르기에 내가 발전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 높은 대화를 위한 숙성의 시간.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은 무엇일까요?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인 대화의 시간이 부족하면 다가서기는 서먹해집니다. 안 보일수록 멀어지듯이 말의 양에 적을수록 다가서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특히 비즈니스 관계에서 이런 관계가 흔히 일어납니다. 하나의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그것이죠. 이렇게 되면 더 이상의 관계는 불가능해집니다. 아예 모르는 관계면 시작이라도 해볼 수 있지만 알던 관계에 시간이라는 윤활유가 빠지면 다가서기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대학원생이 있습니다. 교수님과 열심히 소통하며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박사과정은 다른 대학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대학원, 새로운 지도 교수님 아래에서 공부에 매진합니다. 당연히 석사 시절 교수님과는 점점 연락의 빈도가 줄어듭니다. 그러던 중 하나의 프로젝트를 맡게 됩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의 최고 권위자가 마침 석사 과정의 지도 교수님입니다. 도움을 얻어야 했기에 전화를 합니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요즘 바쁘시죠? 그 교수는 한때 제자였던 사람에 대해 반갑게 맞이할까요? 아닐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가섬을 위한 절대 시간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절대 시간이라고 하니 시간의 총량을 말하는 것 같아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그보다는 빈도라고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간결하게 하지만 지속해서 소통의 끈을 이어가는 그 모습, 바로 대화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물론 그 대학원생도 할 말은 있을 겁니다. 교수님이 바쁘실 것 같아서 저도 선뜻 연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교수에게 그건 그저 변명일 뿐입니다. 짧은 안부라도 지속해서 주고받았다면 과연 이런 변명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만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한 번 만나서 2시간, 3시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수님 뵙고 싶습니다. 10분만 시간 내주세요. 교수실로 찾아뵐게요. 라고 말하고 찾아뵙기만 해도 됩니다. 특히 무엇인가를 상대방으로부터 얻었을 때 성취에 이른 후가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섣불리 상대방을 이제 알았다고 혹은 얻을 것을 얻었으니 이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만남의 횟수를 줄여가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것, 새로운 상대방을 찾는다고 기껏 구축해둔 기존 관계를 소홀히 하는 건 세상의 모든 것에 다가서고자 하는 우리의 태도가 아닙니다. 언젠가 영업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새로운 고객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기존 고객 관리 소홀로 망한 영업사원이 너무도 많다.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걸 지적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눈을 돌리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존 관계를 무시하고 훼손하는 건 새로운 관계를 맺기에 앞서 더욱 조심해야 할 태도입니다. 물론 어렵게 이룬 장시간의 노력이 지긋지긋해서라도 당신은 기존의 그 누군가와 빨리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끝내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성과를 이루면 허탈함이 오게 되는 경우도 흔하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는 이제 당신에게 얻을 건 다 얻어냈다 라는 듯한 당신의 태도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건 말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인간관계는 인간적 만남의 시간과 비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
사람과의 관계에 시간을 할애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나의 관계를 하나의 관계 이상으로 끌고 가지 않으려는 자기 방어 늪에서 벗어나 기존 관계가 보다 나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말하기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대화를 위해 기억해야 할 2가지 태도. 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지금 하는 고민의 주제입니다. 원하는 걸 얻고자 이런저런 말을 상대에게 건네보지만 돌아오는 건 외면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럴 때 혹시 나 자신의 외만 끈질기게 상대방에게 강요한 건 아닌지 돌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외가 아닌 나 자신의 외만 말해봐야 타인에게는 소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하기에 있어 나 자신이 아닌 상대방을 고려하면서 관계를 이어가고자 한다면 상대방 관점에서의 기쁨 그리고 흥미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말이 지금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지, 내 말이 지금 상대방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는지를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외와 거리가 먼 말이라면 우리의 말은 아무런 소득 없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목적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소원을 원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했던 말들이 상대방의 욕망과는 동떨어진 오로지 우리 자신의 소원에 지나지 않았는지 반성해 봐야 합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의 말하기는 상대방의 기쁨과 흥미를 고려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두세요. 우리는 오늘도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생각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관심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을 합니다. 사실 말을 해서 아무런 일도 없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기도 하니까요. 찾아보면 말을 많이 하라고 권하는 속담보다는 말의 사용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낮의 말은 새가 듣고 밤의 말은 쥐가 듣는다. 혀 밑에 도끼 들었다.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말로 온 동네 다 겪는다. 예쁜 얼굴값 말로 깎는다. 잘해야 본전이고 잘못하면 극심한 손해를 봅니다. 말은 가볍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하고 늘 조심해야 합니다. 말이 통하기 시작한다고 함부로 들뜨지 마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하지만 상대방의 기쁨과 흥미를 고려하면서 차분하게 말해야 합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외에 대해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넨다면 그 차갑던 상대방도 어느새 한층 가깝게 다가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